깊이가 80이면은 너무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팠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하지도 않죠. 기껏해야 30cm 파고 못 팔 거예요. 이건 땅을 파본 사람인데? (2020년 12월) 경기도 양평. 이곳저곳 살얼음이 내려앉은 차디찬 겨울의 한 야산에 경찰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축축한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새파랗게 찔린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삽을 내려놓고 노고를 바꿔 조심스럽게 그 존재를 흙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속옷만 입고 있던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발견 당시 추측하기로는 20대 여성의 사체로 보였습니다. 목 부위에는 무언가로 목이 졸린 상흔도 발견됐고요. 누군가 여성을 살해한 뒤 이곳에 매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로 110cm에 가로 70cm, 깊이만 82cm에 달하는 결국 작지 않은 크기의 구덩이. 추운 겨울 딱딱하게 얼어가는 땅 아래 깊숙한 곳에 쓸쓸히 묻혀져 있던 여성.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체가 발견되기 얼마 전인 12월 7일 이미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던 여성. 그녀는 22살의 이씨로 가족들은 그녀가 6일 새벽 집으로 들어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씨는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저희가 바로 여성의 집에 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결국 가족들 동의를 얻어 집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1층이었던 이 씨의 집. 분명히 집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들의 진술과는 달리 강제로 진입한 그녀의 집에서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연말연시 20대 여성이 새벽에 홀로 집에 들어가던 중 강도나 괴한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을 살펴봐도 딱히 물색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특별히 누군가와 싸움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역시 보이지 않을 만큼 집은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유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평소 이 씨는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금전 문제나 원한 등 딱히 문제 있는 건 없었던 착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요청했던 이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손바닥과 손가락 바닥에 표무피, 즉 손과 발이 물에 불어 허옇게 변색되고 부푸른 모양이었고 입안에서는 후두 인두와 후두까지 흙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안매장 당시 피해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살해된 후 매장당한 것이 아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산채로 매장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발견 당시 이 씨는 양손을 모아 코와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차가운 땅 속에서 살기 위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이토록 잔인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크라임은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할 사건은 2020년 사건입니다. 12월 양평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사망한 여성이 20대 초반의 이씨고요. 야산에 매장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땅을 파놨는데 이 세로 110, 가로 70, 깊이가 82입니다. 겨울이었어요. 꽤 이게 지금 땅이 보통 좀 파기 힘든 계절인데 이 구간, 유기했다 팠던 구간은 뭘 의미를 할까요? 겨울에 야산을, 그것도 살얼음이 쉽지 않죠. 사실은 깊이가 80이면은 이 정도거든요. 1m 좀 안 되는. 네, 그래도 힘들어요. 네. 겨울 산은. 네. 그런데 가로가 70, 그럼 뭐 그렇다고 쳐도 세로가 110이면 이거는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세워 넣는다고 하면 세워 들어가질 않죠. 조금 이제 구긴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네. 약간 접어야 되는 형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땅을 파본 사람인데 땅을 파본 사람이니까 그렇지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까지 하지도 않죠. 네. 그냥 기껏해야 30cm 파고 못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 파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걸 해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판 것도 아니고 땅하게 팠는데 네. 아예 그러면은 보통 이게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뭐예요? 포크레인 갖다가 파놓고 제가 어디를 많이 보라 그랬어요. 뭐 무덤이나 그렇죠. 뭐, 무덤을 이장한대. 네. 그러니까 개인 산에 무덤을 이장한 데는 어차피 구멍이 나와 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형태의 무덤을 이장한 데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판다는 건 땅을 파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육체적 능력이나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자세가 특히나 이제 코와 입을 양손으로 막고 있었다. 호흡한 게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묻힐 때는 살아있었 적어도 소위 비구폐색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목을 졸라갖고 죽였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도 그렇지만은 숨이 멎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이건 이제 근육 활성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체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관 속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관에서 소리가 난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네. 활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아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심박이 약해졌을 때 활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아는 거죠. 예.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활성도가 낮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목을 졸라서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안 뛰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 갖다 묻은 거다. 네. 묻힌 다음에 보니까 깨어나서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형태가 이 사건 쪽인데 그리고 속옷 뭐 완전히 벗겨진 상태도 아니고 옷이 입혀진 상태도 아니고 속옷만 입혀진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하지? 그냥 죽일 생각이면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성범죄를 하거나 뭔가 이런 상태라고 옷이 벗겨지거나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옷이 입혀지만 입는 건 자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해서 죽인 것이 아니냐? 실내에서요. 그렇죠. 그럼 유기지와 공격지는 다르다. 네. 유기지는 유기지인 거고 공격지는 실내에서 하고 다음에 이동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어떤 상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자고 있는데 목만 졸라서 죽인 다음에 그냥 다른 거 없이 갖다가 묻었잖아요. 그럼 묻은 건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공격한 사람과. 아니면은 조용히 죽이기만 할 생각이었나? 그럼 감정이 너무 없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감정적인 거리와 프로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강력한 원한 같은 경우에 흔적 상흔이 너무 없어서 애증이라고 하죠. 죽이고 싶지만 죽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면식의 관계성이 기존에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고 감정적 거리도 어정쩡한. 네. 지금 20대 초반의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행 살인 혹은 뭐 강도 강간 살인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피해자 범주이긴 하나 근데 그건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없고 그렇죠. 네, 면식의 이런 관계성들을 보면은 이게 네. 남자친구, 뭐 비슷한 형태의 사귄 사람, 형제, 그러니까 오빠, 뭐 남동생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네. 스토커, 뭐 이런 등등 대략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의 범주에 네. 들어가는 네, 용의군이 있고요. 네. 집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엄마가 확인을 했는데 집에 강제 개방을 하고 들어갔더니 특별하게 다툼의 흔적이나 강도, 물색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정리된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럼 강도 살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물론 정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외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아니면 열쇠도 있고 네. 그럼 용의자고는 아주 제한되죠. 집에 귀가했다는 연락이 있었는데 이 여성 이 씨의 집이 경기도 광명입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양평이에요. 정반대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네, 수원 쪽으로 밑으로 해서 아예 내려가는 것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좀 이상한 코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는 뭔가 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강원도는 인제 저기 강릉 이런 게 아니라 산맥 왼쪽. 양평 사는 사람들은 양평을 시골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경기 서부라든가 아니면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양평이나 그쪽을 아마 강원도 쪽에 가까운 시골이 생각할 거예요. 왜? 접근이 쉽고 강원도처럼 산도 있고. 그 도심이 막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그렇죠. 좀, 네. 무슨 생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범인 인지, 용의자의 범인의 인지, 네. 범인의 인식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양평 거주민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 맞는 거죠. 아니 그럼 양평에 묻을 리가 없죠. 양평 사람이 양평에 묻을 리가 없죠.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나가면 되겠지. 그렇죠.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생존 확인지였던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로 들어가 실종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 없었는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하기 전 이 씨가 정말 생매장 당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그녀의 목에서 발견된 목졸림의 흔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부검이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눈꺼풀 결막, 입안, 입술 점막에 점상 출혈이 있었고 목 부위에 표피 박탈과 멍, 피하 연조직 출혈, 반지 연골 및 목불뼈 골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당히 목을 졸렸다는 흔적이긴 하나 목졸림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발견되어야 하는 얼굴 울혈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목이 졸린 사실은 맞으나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혈액순환이 재개되어 얼굴 우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최종 사인은 암매장으로 인한 비구폐쇄 질식사. 어차피 살해할 것이라면 범인은 왜 이런 번잡한 과정을 거친 것일까? 경찰은 이 씨의 실종 당일인 12월 6일 그녀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남자친구 황 씨가 있었고 실종 직전 황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자친구 황 씨는 12월 6일 피해자인 이 씨와 새벽까지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어 새벽 2시경 남자친구의 K5 차량이 이 씨의 광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 황 씨가 이 씨의 생전 모습을 본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인 상황. 혹시 두 사람이 데이트 도중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은 남자친구를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그날 데이트 이후 이 씨를 집에 데려다 줬고 그 이후부터 자신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이 황 씨의 추가 용의점 등을 확인했으나 그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이었으며 이후 알리바이까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재차 아파트 인근 CCTV를 분석하던 그때 또 다른 의심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순히 그 차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를 태운 남자친구 황 씨의 K5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기 약 1시간 전쯤 SM5 차량 한 대가 짧은 시간 동안 2차례 이곳에 방문한 것이 찍혔습니다. 다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SM5는 이후 한 남성을 내려줬고 그가 이 씨의 집 공동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 황 씨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자 SM5도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요. 2인 1조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SM5 일당. 한 사람은 현관으로 또 한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씨가 본인 자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일당은 정말 이 씨를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CCTV 영상을 단서로 두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각각 인천과 안양에서 검거된 두 남자. 하지만 조사를 받던 그들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야심한 시간 이 씨의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조사하던 경찰은 곧이어 두 남성에게서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남자 모두 탈북민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네, 저 세부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얼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왔고 특히는 이제 목 관련돼서 뭐 부분적 골절 등이 나왔습니다. 목을 졸린 거죠. 근데 완전히 졸린 건 아니죠. 얼굴 우열이 없었다라는 거 정도. 우열이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면은 우리가 보통 목 졸리거나 이런 사람이 얼굴이 벌거. 네. 그죠.
여기 부분적으로는 터졌어요. 네. 그땐 터지니까 우려가 생기는데 이게 피가 다시 돌면서 우려를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졸린 상태에서 심장이 멈추면 그대로 이게 멈춰 있는데 그렇죠. 손을 떼고도 심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다시 피가 돌아서 그렇죠. 빠지는 거죠. 이 씨가 발견됐을 당시에 속옷으로 입고 있었고 호흡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목을 졸리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좀 연결이 되는 그림이 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굳이 옷을 입힐 이유도 없었고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무리 밤이라 하더라도 캐리어가 가장 적당하겠죠. 지금 이 씨 실종 전날인 12월 6일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나와요. 황 씨라는 사람이 K5로 이제 데려다 주는 모습이 찍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 당시 CCTV에 잡힌 이상한 SM5와 2인조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돌아가신 분과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거기 들어가는 거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본인은 아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누군가한테 미행을 당했다. 미행을 왜 당해죠? 이 사람이 뭐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남자친구를 해서 쫓아내렸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피해자와 남자친구 둘이 범행의 피해자거나 어쨌든 나중에 2인 1조의 SM5에서 이거를 쫓아 들어간 어떤 자들은 뭔가 이 범행과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그게 보통 그럼 뭐 심부름센터 정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유명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네. 근데 이제 사주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황 씨가 사주를 했을 가능성 뭐 이런 건 용의선상에선 배제를 완전히 해도 될까요? 근데 남자친구가 왜 사주를 하죠? 남자친구가 다른 두 사람을 고용해서 네.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달라 아니면 치워달라. 글쎄 그 살인을 의뢰한다. 그럼 자기는 없어야죠. 용의선상에 오를 테니까. 그럼 나는 여행을 가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자친구는 제외하고 이 2인조가 중요한데 이 2인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탈북민이라는 공통점이 둘 다 나왔어요. 이게 사실 뭐 선입관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혹시 어떤 용의점 그리고 앞서서의 그 땅을 판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글쎄 탈북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보통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에 허드렛 일로 고용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만 그것도 돈이 돼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탈북이면 다른 탈북민들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 2인 1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간첩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이런 탈북민들 중에서 이런 심부름센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누구한테 목을 감시해달라든가 뒤를 밟아달라든가 네. 이렇게 요청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업종에 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할 필요 정도는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인적 연관성을 분명히 찾아봐야죠. 네. 탈북민 출신의 두 용의자 경찰은 이들이 누구이며 왜 이 씨의 집을 배회했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각각 2015년 11월과 12월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울산 지역에서 거주하며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한 달 먼저 탈북한 최 씨에게는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 이 씨 집 앞에서 CCTV에 찍힌 SM5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차량을 압수해 내부를 살펴보자 그곳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던 청테이프 2개와 이불 하나. 경찰은 유전자 감정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 해당 이불에서는 피해자 이 씨의 DNA는 물론 상당량의 혈흔까지 검출됐습니다. 대체 그날 새벽 광명의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실 그날 새벽에 광명 아파트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자기는 확인할 게 있으니 차 안에서 자기 연락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있으라고 그러고 또 잠시 뒤에는 동 앞에 주차하라고 그러고 일단 부탁한 대로 해줬죠. 근데 제가 동 앞에 주차하니까 걔가
집안에서 그 축 늘어진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자기 좀 도와달라면서. 최 씨는 당시 난감해하는 친구 공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 씨를 실은 SM5는 최 씨와 공 씨의 최근 주거지였던 안양의 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이들은 각각 이 씨의 머리와 다리를 잡아 방으로 옮겼고 그녀를 자신들의 주거지 작은 방에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씨를 향한 공 씨의 행동. 그는 대체 왜 이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일까? 경찰은 그 이유를 사망한 이 씨의 부검 결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몸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는 공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러자 순순히 그날의 일을 진술하겠다며 입을 연 공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랑 그 여자는 그날 오후에 저희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강간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공 씨. 그런데 분명히 사망한 이 씨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새벽까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가 벼랑간 자신의 집에서 기절한 공 씨에게 들려 나왔고 공 씨는 그런 이 씨를 본인 집에 감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오후 합의하에 이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 씨의 주장.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데려온 그날 오전에 저한테 삽하고 괭이 사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사람 묻을 장소도 좀 물색해 달라고 했고요. 분명 그날 오후에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공 씨. 그런데 이미 성관계를 갖기 전인 오전에 친구인 최 씨에게 유기 도구 및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진술을 이어가던 공 씨의 입에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이 씨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이 씨 역시 2018년 7월에 입국한 탈북민이었습니다. 네, 공 씨라는 사람이 있고요. 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최 씨 얘기는 공 씨가 부탁을 했다. 자기는 약간 좀 보조 정도의 뭔가를 한 것이다 정도로 느껴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도 공 씨 관련된 그거네요. 전반적인 스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 씨가 그 피해자를 성적으로 뭐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다가 죽게 되니까 시신의 처리를 자기를 아는 최 씨한테 같이 하자, 도와달라,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이 최 씨 이야기가 강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는 범인들의 그런 게 일반적으로 좀 많습니다. 근데 유기 관련돼서 삽과 장소를 오전에 알아봐 달라고 최 씨한테 공 씨가 부탁을 하고 오후에 그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요. 순서가 이제 다르거든요. 바뀐 거죠. 네. 그럼 애초에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아니면 죽여달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의뢰를 받은 상태로 네. 뭐 준비를 했다가 들어가서 병행적으로 네. 성범죄가 일어났을 수 있다. 뭐 충분히 그건 가능하죠. 공 씨는 죽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전에 예를 들어서 유기지와 이런 걸 부탁을 했다면은 죽일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럼 뭐 강간하고 죽이겠다 이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주 젊은 여성이고 그러면 이 공이라는 놈이 워낙 이런 데에 그런 어떤 강간범이었고 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공 씨 같은 경우에는 최 씨 둘이서 친구 사이라고 한 달 사이로 이제 넘어온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최 씨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공 씨가 함께 인테리어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최 씨에게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인테리어지 노가다죠. 쉽게 말하면. 아, 네. 막일이죠, 막일. 이 최 씨 같은 뒤늦게 온 사람들 이쪽 물정을 모르니까 네. 그냥 막 일 시키고 네. 임금 착취하고 이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탈북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 공실한 사람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최란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죠. 자기는 잘 몰랐고 나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공 씨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었고 네.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최 씨는 참작이 되겠죠. 근데 공 씨란 놈은 그걸 이용해서
최 씨의 그런 궁박함을 이용해서 범죄에 끌어들인 거. 근데 그러면 공일한 애가 왜 성범죄와 살인과 이런 걸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혹시나 이게 지금 탈북민이라는 게 피해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핵심은 네, 피해자도 탈북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커뮤니티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탈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70%가 여성입니다. 상당수가 여성들이고 젊은 여성들입니다. 네, 젊은 남성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을 때 뭐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스토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니면 아예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 성매매로 그 네. 탈북 여성들을 이용해 먹는 놈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탈북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온 네. 탈북 여성들을 성매매의 도구로 써갖고 돈을 버는 놈들도 아주 더러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탈북 여성들도 당장의 직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이관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다 설명이 돼요. 공실한 놈은 그런 성착취나 노동착취를 하는 일종의 포주 같은 놈이고, 최 씨는 거기에 이용당한 공범이고, 이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용당하다가 네. 강간당한 다음에 살해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잠정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네, 피해자의 직업을 저희가 뭐 특정하거나 추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건 네.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 그렇게 이용한 거죠. 네네네. 예, 이건 직업이라고 볼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 얽힌 세 사람 모두 탈북민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대체 이들 어떤 사이인 건지 사건의 내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이 씨는 2018년 힘들게 탈북한 이후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 양부모와 인연을 맺고 입양되었습니다. 미용사로 일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이 씨. 공 씨에 따르면 둘은 북한 이탈 주민 모임에서 만나 2019년 2월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광명시 이 씨의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해왔다는 것. 하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2020년 11월 9일경 돌연 이 씨가 공 씨에게 이별을 고했고, 이에 분노한 공 씨는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이후 두려움을 느낀 이 씨는 광명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서 생활해왔다는 것. 하지만 이 씨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 씨의 집착은 사그라들 줄 몰랐고, 결국 12월 6일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계속 제 연락도 피하더니 그새 남자친구가 생긴 게 괘씸했어요. 그날도 새벽에 남자친구랑 같이 집에 들어가더니 2시간이나 지나서야 그 새끼가 우리가 같이 살던 집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간 거고요. 이건 우리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이 씨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던 공 씨. 그는 이미 광명 아파트에 거주했었기에 곳곳의 CCTV 위치를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이 씨. 공 씨는 당시 그녀가 얇은 네이 차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공 씨는 이 씨가 조금 전 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을 거란 생각에 미치자 격분하여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이 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제로 그녀를 납치해 친구와 살던 집에 감금까지 했던 공 씨.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납치해온 이 씨를 강간하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진실일까? 피해자의 양쪽 쇄골 바로 아래에 멍이 있었고, 왼쪽 2, 3번 갈비 사이 등 가쪽엔 출혈이, 어깨뼈 부위에 눌린 자국과 멍, 그리고 목덜미 오른쪽 아래 표피 박탈 및 근육층의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목조름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강제 성교 시도의 경우 피해자가 상체를 이용해 저항할 때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소음순 안쪽과 앞쪽 요도구 주변에 국소적인 점막하 출혈까지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강제적인 성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이 씨를 성폭행한 후
그녀의 사체를 묻을 때 정말로 이 씨가 살았는지 몰랐었냐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갖고 그날 저녁에 다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힘껏 목을 졸랐어요. 분명 숨을 안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불에 감싸서 최 씨랑 함께 걔가 알아봐둔 장소로 사체를 유기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여자 광명에서 데려올 때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X가 분명 저한테 피해자 죽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 집에 와서도 그 여자 죽은 것 같으니까 같이 가서 묻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의심도 못했어요. 두 사람 다 분명 이 씨가 매장 전에 사망했다고 인식했다는 주장. 그런데 공 씨는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할 때 얼굴이 보여서 테이프를 붙였다. 죽은 사람을 천으로 감싸는 것처럼 붙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남아있던 테이프 자국의 모습과 방향은 입 위에만 붙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기 위해 붙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그리고 친구 최 씨의 진술 역시도 어딘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그들의 집에서 의식을 차렸고 공 씨의 강제적인 성폭행이 있었을 만큼 다툼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작은 크기의 집에서 20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최 씨가 못 들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생매장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네, 지금 이 브리핑에서 알려드린 사실은 어쨌든 이제 판결문에 기재된 근데 사실 이제 공 씨의 주장이 아마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이 둘의 관계가 정말로 사귀는 사이였는지가 체크가 돼서 기재가 됐는지는 잘 모르나 사귀던 사이였는데 폭력적인 그런 것 때문에 헤어져서 전 남친, 전 여친 관계였다. 이 정도 상황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계속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공 씨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공일한 범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래야지 자기 형량이 적게 나오니까. 근데 동거를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헤어졌다. 헤어진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공일한 자의 성격이 네. 상당히 집착이 강하고 범죄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씨가 헤어지자고 했겠고 네. 그걸 못 참은 공이 일종의 폭력적인 강제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 어쨌든 공격을 해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납치해 왔고 딴 장소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 말은 그거잖아요. 정신 잃고 그거를 납치를 했는데 그 뒤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납치 감금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는 게 말이 됩니까? 공인한 자가 자기 변명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강간에 증거들이 많이 있죠. 몸에. 또 하나의 재판상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유기 전에 살아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일명 생매장을 했느냐 여부였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런데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사체를 묻은 거니까 이건 사체 유기예요. 본인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치사에다가 사체 유기다. 그렇죠. 살인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살아있는 줄 알면서 묻었다고 하면 이건 고의적 살인이죠. 그것도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할 때 얼굴이 보여서 테이프를 붙였다. 이게 왜 이런 주장을 한 건지 그걸 나중에 합리화시키려고 했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얼굴이 보여서 좀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좀 둘둘 테이프로 말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시신을 봤을 때 테이프는 없었고 테이프 자국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입에 붙였죠. 입에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면은 지금 자기 집에서 여기 양평으로 가는데 입에 테이프를 붙일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갈을 불린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입을 소리 안 치게 그렇죠. 묻혀서 예. 와서 생매장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집에서 의식을 차렸고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최 씨가 못 들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최란 공범은 일단 공한테 상당히 많이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면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난 뭐 들은 것도 없고 예. 본 것도 없고 뭐 옮겼을 뿐이다 예.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재판은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지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먼저 유기에만 가담했다라고 주장하는 최 씨에 대해서 판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고 직접 운전해 피해자를 운반하고 안매장 도구를 구매하였으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완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구덩이를 파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상황 등은 경황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에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되다가 항소심에서 12년이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른 수용자와 내기 장기를 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최란 공범도 단순히 그냥 공한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된 것보다는 물론 처음엔 그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과 이것저것을 다 같이 했다. 네. 단순히 종범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오히려 5년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최란 범인이 이거 상당히 관여가 높네. 그러면 못 들었다고 한 것도 사실 의도적인 거다. 그건 다 책임이 있는 거다. 이 얘기죠. 예. 전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도 그렇죠. 말리지 예. 않고 계속해서 조력을 했다. 그렇죠. 네, 이게 반영이 된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범으로 좀 볼 수 있는 공 씨의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를 이유로 위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있기 전에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은 이 범행에서 반복,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본 뒤에여야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하면서 이전의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 중 주요 부분을 다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1심에서는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중됐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계획성이 많아요.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다 진술이 바뀌어서 맞추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리고 불리한 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자백을 번복하고 이게 소위 그 검사나 판사, 특히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네. 1심에선 반성하고 있다고 봐서 35년이었는데 아니야 이건. 뭔가 감춰진 게 있어. 그거 얘기하지 않아? 그럼 무기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코라스 평가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로 평가를 했는데 8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높은 점수는 아닌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걸 씁니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범죄력이 없어서 이게 좀 낮게 평가가 된 거지 위에서 뭐 한 놈인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원춘이가 내몽골에서 뭘 한 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가하면 뭡니까? 왜냐하면 코라스라는 건 과거의 어떤 그 성범죄 관련된 기록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이 평가 점수가 8점이라고 해서 낮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불비하면은 사실은 그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탈북민도 그렇고 제중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범죄성이 분명히 의심될 경우에는 이런 수치를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유기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제 재판부의 이유는 나와서 재범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모호하고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추방을 해버리지 그러냐? 그 탈북민을 추방하면 어디로 가죠? 북한으로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안 사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안 사범과 연결된 어떤 북한의 외화벌이 하는 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차라리 사형시키면 사형시켰지 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사실은 탈북민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딱 정해진 매뉴얼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리평가라든가 아니면 이들의 동기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얼굴만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게 맞는지 사실 향후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통일이라는 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 맥락적으로 굉장히 다른 세월을 이제 그럼요. 거의 이제 50년, 100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역시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또뭐 정서적으로 많은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피해자 역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피해자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제 한국에 와서 운이 굉장히 좋았죠. 양부모가 그럼요. 입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나 이제 부모님도 생기고 미용사라는 직업도 있고 잘 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생겼고. 근데 이제 이상한 공 씨라는 사람과의 인연이 자기 발목을 잡고 목숨까지 이렇게 또 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양부모님도 이제 마음으로 이제 키워온 딸을 잃게 돼서 굉장히 또 안타까울 것 같고 고인의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